둘 다섯의 조화, 음양과 오행. 오행. 우주 만물과 자연을 관찰하는 동양의 기본적 사유 방법은 일본만수이다. 근본은 하나로서 같으나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모두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로서 온갖 가지를 다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모금의 적은 바닷물로도 바닷물 전체가 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활관이다. 이런 동양적 사유의 체계로서 음양과 오행, 천지인 삼원이 있다. 우주에서 우는 상하사방으로 이루어진 구조 공간을 말하고 주는 그러한 구조 공간 속에서 만물이 그 공간체의 운행 추이에 따라 변화 생성해 가면서 엮어내는 시간의 지속성을 말한다. 오행이란 만물의 기본 요소인 목화토금수이 다섯 가지 기운이 행함을 말한다. 본래 오행은 나무, 불, 흙, 돌, 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기본 물질인 오제를 일컫는 말이다. 음양과 비슷하게 오행도 처음에는 자연주의적 색채가 농후했으나 전국시대에 오면서 소박했던 오행이 점차 추상화 관념화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지금의 오행 순서인 목, 화, 토, 금, 수가 비로소 확정되었고 계절, 방위, 기후, 천체, 오성, 인체, 오장, 덕성, 오상, 색상, 오방색, 간지 등이 오행과 긴밀히 결합되었다. 예를 들어 계절로 비유하면 목은 봄에 해당하고 화는 여름에, 금은 가을에, 수는 겨울에, 토는 사계절의 성질을 두루 갖추었다고 본다. 이후 지난 시대에 이르러 음양오행론이 크게 흥행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물에 음양오행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사주명리와 풍수지리, 한의학 등 동양 술수학의 기반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동양적 사유체계를 이해하려면 오행의 의미와 성질을 비롯하여 오행 간의 상생상극, 더 나아가 반상생상극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문마다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상생 순서를 따르는 것도 바로 이런 동양적 사유체계의 한 모습이다. 오행에는 출생, 성장, 조화, 수확, 저장한다는 생명의 순환적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봄은 목이 운행하는 때로서 출생하고 여름은 화가 운행하는 때로서 성장하며 가을은 금이 운행하는 때로서 수확하고 겨울은 수가 운행하는 때로서 저장된다. 봄, 여름은 상승하는 양기가 주동하며 가을, 겨울은 하강하는 음기가 주동한다. 그런 가운데 음과 양을 조절 중개하는 과정으로서 토가 운행하는 조화가 있다. 토의 조화 작용은 음양의 조절전환 뿐 아니라 꽃의 암술과 수술이 수정되는 의미도 있다. 이런 생장화 수장의 운행 과정을 거치면서 오행은 생명력이 순환되는 의미를 갖는다. 오행을 맛에 비유하면 봄철 풋과일은 그 맛이 심으로 시작을 의미하는 목은 신맛이고 불에 그을고 탄맛은 쓴으로 화는 쓴맛이고 매운맛은 혀를 칼로 애는 듯하므로 금은 매운맛이고 생명의 원천인 바닷물의 맛은 짬으로 수는 짠맛이고 만물을 덮고 포용하는 토는 느긋함으로 단맛이다. 훈민정음 제자에 의거하여 한글의 자음 소리를 오행에 비유하면 목구멍은 깊고 윤택하니 물이다.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나무이다. 혀는 날카롭고 움직이니 불이다. 이는 단단하고 자르니 쇠이다. 입술은 모나고 합해지니 흙이다. 따라서 어금니 소리인 기역 키읔은 목, 혀소리인 니은 디귿 티을 리을은 화, 입술 소리인 미음 비읍 피읍은 토, 이소리인 시옷 지읒 치읒은 금, 목구멍 소리인 이응 이우은 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성모음 아는 하늘을 본떠 둥글게 하고 은은 땅을 본떠 평평하게 하고 이는 사람을 본뜨되 그 서 있는 모양으로 하여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갖추었다. 오행은 산형에도 비유할 수도 있다. 목형산은 나무와 붓처럼 곱게 우뚝 솟고 진한 마이산, 북한산 인수봉, 그러므로 목형산을 문필봉이라고도 한다. 화형산은 불꽃처럼 뾰족뾰족하며 서울 관악산, 영암 월출산, 토형산은 넓은 대지처럼 평평하고 모나며 후산 금정산, 금형산은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처럼 둥글고 경남 의령 이병철 생가의 안산, 수형산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연하다. 각 오행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각 오행을 하나의 물질로만 한정해서 보면 절대 안 된다. 목은 나무와 봄에 출생하는 특성, 화는 불과 여름에 성장하는 특성, 토는 흙과 환절기에 좋아하는 특성, 금은 돌과 가을에 수확하는 특성, 수는 물과 겨울에 저장하는 특성을 봐야 한다. 목은 나무와 봄, 출생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봄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이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밖으로 나오고 얼었던 땅 속에서 조그만 새싹이 흙과 돌 사이를 뚫고 파릇파릇 올라온다. 어린 풀과 연두색 나뭇잎과 물오른 나무가 봄을 알린다. 봄의 작용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봄의 상징은 나무이다. 목은 밑에서 위로 자라나는 성질이 있고 봄의 기운으로 만물을 생해준다. 만물이 처음 발생하여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다. 봄에 싹이 처음으로 땅을 뚫고 나온다는 뜻이기에 글자 나무 목도 싹틀 철 풀 초자의 아래에 뿌리가 난 것이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든 생명체와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쪽에 위치하고 봄 기운처럼 온화하며 부드럽다. 진취적이며 생동감이 있고 시작하는 성분이다. 작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며 옮겨 심을 수 있지만 큰 나무는 큰 바람을 견디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며 옮겨 심기도 어렵다. 큰 나무는 옮겨 심으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목은 태양을 향해 위로 자라며 굽고 휘어지거나 곱게 나아간다. 그래서 목은 곡직이라고 한다. 화는 불과 여름, 성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여름은 생명이 활발하게 자라나는 계절이다. 나뭇잎이 무성해지고 꽃들도 화려해지며 나무가 쑥쑥 자라고 열기가 확확 달아오른다.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피워 불길이 솟아오르는 느낌이 든다. 여름의 작용은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고 여름의 상징은 불이다. 불에는 태양 등불처럼 빛을 내는 불과 용광로 화로처럼 불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있다. 양의 기운이 활발히 작용하여 만물이 변화하는 것이다. 목과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고 여름의 기운으로 만물을 무성하게 길러준다. 글자와도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목과 화는 밖으로 팽창 발산하는 양의 기운이다. 다만 목의 기운은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라면 화의 기운은 급격히 자라게 하는 것이다. 남쪽에 위치하고 여름날 열기처럼 치열하게 불타고 열정적이며 펼쳐진다. 불꽃처럼 겉은 강렬하고 화려하지만 속은 오히려 어둡고 공허하다. 외화내빈. 그래서 주역 8괴에서도 화는 바깥 위아래의 두 효는 양효로서 밝은 의미, 가운데 한 효는 음효로서 어두운 불의 의미이다. 화는 뜨겁고 밝으며 위로 활활 불타오른다. 그래서 화는 염상이라고 한다. 토는 땅과 흙, 늦여름과 환절기, 조화 중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늦여름은 무더위가 꺾이는 때이다. 한없이 성장할 것 같더니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생명이 성장을 멈추고 흙 속에서 음양이 변화를 일으키는 계절이다. 봄, 여름에 팽창하는 양의 작용이 변화하는 것이다. 늦여름의 작용은 변화하는 것이고 늦여름의 상징은 흙이다. 높고 낮은 산과 들, 논과 밭, 대지와 터를 의미하며 모래와 진흙 같은 흙도 의미한다. 땅 속의 전기를 머금었다가 토해냄으로써 만물을 길러내고 이렇게 길러낸 만물을 다시 갈무리하는 일을 한다. 글자 토에서 두이는 땅 위와 땅 속을 상징하고 곱게 세운 뚫은 고는 만물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사계절의 사이에 거처하고 다른 오행을 두루 포용하며 중재하고 저장 보관한다. 봄, 여름의 양과 가을, 겨울의 사이에 위치하여 발산하는 양의 기운을 수렴하는 음의 기운으로 조절 전환하고 중재한다. 또한 각 사계절의 사이에 거처하여 다른 오행을 두루 도와 길러주면서 포용하여 축장하는 역할도 한다. 방이 역시 사방에 고루 작용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하여 나머지 오행을 조절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치우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사람을 비롯한 육지 동식물이 뿌리를 내리며 사는 곳이고 좀처럼 변하지 않으며 움직임이 거의 없다. 토는 흩어지는 것을 모으고 내실을 기하며 심고 길러서 거둔다. 그래서 토는 가색이라고 한다. 금은 쇠와 돌, 가을, 수확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가을은 생명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곡식과 과일이 연글어서 단단한 생명의 모습을 제각기 드러낸다. 오랫동안 땀 흘린 결실을 수확한다. 나무는 잎을 떨구며 생명을 거두어서 속을 단단하게 한다. 가을의 작용은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가을의 상징은 쇠이다. 광산에서 캐낸 다듬어지지 않은 무쇠 덩어리와 그 무쇠를 다듬어 만든 연장 보석 등을 의미하며 바위도 포함한다. 금은 금지시키는 것이니 음기가 일어나서 만물이 금지되는 것이다. 토가 금을 낳으니 글자 쇠금에 흙토자가 들어있으며 양옆에 두 점은 흙 속에서 금이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사람 인 모양은 거푸집 덮개를 상징한다.
토의 중재와 조절을 거쳐 비로소 음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목에서 화로 이어지던 양의 활동이 더 이상 드세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가을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밖으로만 내딛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내부로 들어가 단단하게 결실을 맺는 것이다. 서쪽에 위치하고 가을 기운처럼 성숙해지고 여물어져서 추수하는 엄숙한 살기가 느껴진다. 강하고 단단하고 차가우며 마무리하고 결단하는 성분이다. 금은 모형을 따라 고치고 형체를 바꿈으로써 그릇과 연장이 된다. 그래서 금은 종혁이라고 한다. 가죽피는 자연 그대로의 생가죽, 가죽혁은 무두질에서 가공한 가죽, 따라서 혁에는 인위적으로 바꾸다라는 금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수는 물과 겨울, 저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겨울은 생명을 저장하는 계절이다. 나무는 앙상한 가지로 추위를 견디면서 안으로 생명을 꼭꼭 간직한다. 바깥 활동을 멈추고 조용히 안으로 새 생명을 준비한다. 단단한 씨 안에 저장된 생명은 돌아올 봄을 기다린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비롯된다. 겨울의 작용은 저장하는 것이고 겨울의 상징은 물이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샘을 비롯하여 강, 바다, 시내, 비, 이슬, 눈, 구름, 서리 등을 의미한다.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만물을 평준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귀함과 천함의 구별이 없다. 만물이 엎드려 숨어있는 겨울에 해당하고 부지불식간에 물이 스며들듯이 모르는 가운데 부드럽게 젖어들어 보이지 않게 행한다는 뜻이 있다. 물결을 본뜬 글자 물수자는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서 하나가 나오는 것이니 수는 오행의 시작이며 원기가 모인 진액이다. 북쪽에 위치하고 겨울 시냇물처럼 차가우나 봄을 위해 안으로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환경에 따라 고체와 기체로도 변화하고 그 모양을 바꾼다. 수는 생명의 전기를 응축해서 간직 저장하며 만물을 적셔주고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수는 윤화라고 한다.